아들인 콘스탄틴 6세의 눈을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불구로 만들어 버렸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힌 콘스탄티누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아들을 제거한 이레나는 자신을 유일한 통치자로 선포했습니다. 엄밀한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자면 중세 유럽 궁정에는 하렘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렘은 아랍어로 신성에서 범해서는 안 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즉 중세 이슬람 사회에서 하렘은 가족 중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세 기독교사에 하렘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요? 사실 하렘의 역사에 대한 어떤 유럽인들의 오해와 왜곡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19세기는 동양에 대한 적대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뜻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유럽인들은 하렘을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여인들의 음모가 지배하는 장소이자 관능적인 여인들이 남성을 유혹하는 욕망의 공간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하렘은 외간 남자의 출입이 금지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럽 여행자들, 외교관 상인들은 이 하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보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환상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렘은 온갖 성적 환상을 자극하는 에로티시즘의 대명사가 되었죠. 이후 영화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왜곡된 이미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었던 것입니다. 하렘에 관한 논문을 쓴 이현정 선생님은 유럽인들에게 하렘은 혐오스러우면서도 유혹적이고 추하면서도 아름다우며 서툴면서도 우아하고 가여우면서도 위험한 그런 공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렘에 대한 우리의 오해, 물론 이제 유럽인들의 그 오해 왜곡에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도 그냥 하렘하면 조금 에로틱한 측면을 먼저 상상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는 이런 오해는 우리가 조금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실 하렘이라는 용어는 그 뜻이 의미하듯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 않은 공간입니다. 술탄이라고 해서 막 하렘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까운 가족이 아닌 남성의 출입은 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탄의 아들인 경우는 12살까지 하렘에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세당한 환관들이 하렘을 지키는 어떤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이스탄불에 있는 오스만 술탄의 궁정이죠. 떡카프 궁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터키 가이드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항상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 환관을 흑인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만약에 물론 환관은 거세한 남성이기 때문에 성능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것조차도 불안했던지 만약에 부정한 일이 벌어져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거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흑인을 환관으로 채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대와 국가별로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역사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남성만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여왕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영국 역사에서는 여왕이 있었죠. 그리고 긴 영국의 역사 속에 여왕이 통치하는 영국은 위대했던 시절이 많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빅토리아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서거했던 엘리자베스 2세 시대의 영국 전성시기 번영기였습니다.
뭐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에는 여왕이 있었죠. 구체적으로 실제로 비잔틴 역사에서는 이레네 황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레네는 처음부터 비잔틴 황제는 아니었고요. 775년에 레오 1세의 황후였죠. 근데 레오 1세가 사망하고 나서 어린 아들 섭정을 790년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이 성년이 된 792년부터 797년까지는 아들 콘스탄틴 6세와 공동 통치자로서 정치를 주도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비잔티움 제국을 통치한 단독 황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들이 있었는데 뭐 역사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좀 잔인한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797년 반란을 일으켰고 이 그녀를 지지하는 반란 세력이 아들인 콘스탄틴 6세의 눈을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불구로 만들어버렸고 그 결과 감옥에 갇힌 콘스탄티누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아들을 제거한 이레나는 자신을 유일한 통치자로 선포했습니다. 사실 당시 지중해였던 국제적인 정치 역학관계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가톨릭 세계의 수장이었던 교황 레오 3세는 여성이 로마 제국을 통치할 수 없다라는 구실로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샤를마뉴에게 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어쨌든 여성이 왕이나 황제가 되어 왕국이나 제국을 직접 통치한 사례는 그렇다고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은 왕이나 황제의 조력자 또는 동반자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때로는 아들의 모후, 우리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대왕 대비로서 섭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에서 이렇게 파워풀한 왕후가 한 명 있었죠.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황후였던 테오도라였습니다. 이 테오도라는 황후가 된 이후 비잔티움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황후로 이렇게 역사에서 간주됩니다. 아마 이 테오도라가 이렇게 뛰어난 이 영웅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532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벌어진 이 반란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유스티니아누스는 도망가자. 우리 도망가서 최소한 목숨을 구하고 돈은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황후인 테오도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이를 크게 꾸짖고 도망가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황후로 죽을지언정 도망은 안 간다. 그것은 수치다. 그래서 도망가자는 이 유스티니아누스를 말려서 결국에 반란을 진압하고 유스티니아누스는 비잔티움 역사에서 위대한 황제, 즉 대제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 사실 테오도라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꼭 유일한 통치자, 황제라는 타이틀을 갖지 않더라도 왕으로서, 왕비로서 또는 정치 실력자로서 배후에서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들은 적지 않았습니다.